그럼 책 한번 펴볼까요? 지난주는 2단원 첫 번째 생물의 구성에서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세포에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 그 다음에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개체가 되는 여러 구성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였었고요. 세포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소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핵부터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핵 같은 경우는 유전 물질인 DNA를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 같은 경우는 세포라는 공간을 채우는 물질들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는 곳이 되겠죠. 세포 막 같은 경우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되겠고요. 물질 교환을 조절한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교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지 노폐물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다고 그랬죠. 단단한 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곳은 미토콘드리아 혹은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었고요. 식물세포에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또 기관이 있었죠. 엽록체라고 하고 엽록체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엽록소라는 또 작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엽록소가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잎이 초록해 보이는 이유가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 때문이고 엽록체가 그만큼 잎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세포 같은 경우는 각 부위마다 그리고 종류마다 크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고 했죠.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26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의 구성 단계에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4개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물하고 식물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다음에 같은 기관을 하는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이 기관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는 없지만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기관계 같은 경우는 동물에서 기관계는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내분비계, 그다음 면역계, 생식계, 근골격계 등등등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물에 있는 조직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표피를 덮고 있는 표피 조직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잎에 살이 되는 부분, 기본 조직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관과 체관이라고 해서 물이 이동하는 통로와 영양소가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다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다발 조직계, 이런 한 3개 정도의 조직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서 배웠었던 건 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문제에서 프린트에서 1번의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배율을 그랬는데요. 이때 현미경 혹시 사용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대물 렌즈는 사물 쪽에 있는 렌즈를 대물 렌즈라고 하고요. 내 눈과 접하는 렌즈를 접안 렌즈라고 해요. 접안, 눈과 접하다. 그래서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의 배율을 곱하는 게 현미경의 배율이에요. 예를 들면은 접안 렌즈 배율이 10배고 대물 렌즈 배율이 40배다. 곱해서 400배로 본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미경은 위에 아마 나오는 때가 또 계속 있을 거예요. 실험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러 하고요. 오늘은 34페이지에 있는 생물 다양성 그리고 분류까지 한번 볼 건데요.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용어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보진 않으니까 지금 당장 외워야 되진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특히 38페이지에 있는 분류 체계에서 지금 5개의 생물을 5개의 분류로 나누는데 이것들은 당연히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특히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내용들이기도 하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페이지고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데요. 용어 그대로 생물이 다양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이 다음 3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책을 기준으로 하면요. 생태계의 다양성 하면 돼 있는데요. 생태계의 다양성 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종류의 다양함 하면 돼 있는데요. 종다양성. 세 번째는 한 종에 있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태계 생물 다양성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요 세 개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태계 다양성은 이제 환경의 다양함을 말하는 거예요. 생태계라는 거는 생물을 포함하고 생물과 생물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이 얼마나 다양하느냐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다양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 있죠. 종의 다양함을 말하는 말 그대로. 개, 고양이, 돼지, 사람, 뭐 등등등, 침팬지, 그다음에 다람쥐, 새, 그다음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무, 어떤 식물, 어떤 꽃 등등등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종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종, 여러 가지 종이 되고요. 당연하지만 한두 종류의 동물들이나 곤충이나 식물들이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같이 사는 게 아무래도 종 다양성이 말 그대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는 한 종의 생물 중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라는 거는 DNA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자손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특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한 종의 생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종 다양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어울러서 사는 걸 말하는 거고,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에서, 예를 들면 사람이면 사람의 예를 들면 머리가 뭐 곱슬이라든지 직모라든지 아니면 눈이 뭐 까맣다든지 아니면 갈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사람들처럼 뭐 에메랄드색이 난다든지 파란색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 한 종의 생물에서의 다양한 유전적인 특성들을 말해요. 유전적.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종다양성은 여러 가지 종들을 말하는 거고요.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에서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정리할게요. 생태계 다양성, 그다음에 종 다양성, 그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생태계의 다양함 돼 있는데요. 지구에는 숲이나 뭐 습지나 초원이나 갯벌, 바다, 사막 등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태계 다양함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생물 종류의 다양함 보면요. 한 숲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지금 어울려 살고 있죠.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고 해가지고 무당벌레가 나와 있는데요. 무당벌레 날개에 있는 뭐 색깔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의 개수라든지 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색깔이라든지 생김새,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의 다양한 특징들을 지금 뭐 복잡하게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 돼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유전적 다양성, 알겠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을 보시면요, 요 세 개가 다양할수록 요거를 포함하는 생물 다양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어울려 살고 그 다음에 한 종류마다 다양한 유전적으로 특성들이 나타난다면 생물 다양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줄 한번 그을게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생물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요인들,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1번 뭐 이어지는 거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뭐가 많을수록 종류가 많을수록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도 크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밑에 이제 3번에 변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용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니까 별표를 꼭 쳐놓고요. 변이에다가 뭐 밑줄을 하시던지 동그라미를 치던지 해서 변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변이라는 거는 밑줄 할게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서로 다른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전적 다양성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눈의 색깔이라든지 머리의 뭐 곱슬한 정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피부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의 크기라든지 코의 생김새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얼굴의 뭐 생김새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같은 같은 종류의 생물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옆에다가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예를 보시면요.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뭐 여러분들 뭐 바닷가에서 뭐 조개를 한 번씩은 다 보셨을 테니까 아니면 조개를 먹으면서도 봤을 텐데요. 조개 껍질마다 다 색깔도 다르고 줄무늬도 다르고 뭐 소용돌이 치는 모양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그죠? 뭐 그런 것들 한 종에서 나타나는 거를 변이라고 해요. 한 종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두 번째 코스모스 꽃 색깔이 여러 가지다. 뭐 예를 들면 코스모스 꽃 색깔에서도 뭐 흰색도 있을 수 있고 보라색도 있을 수 있고 흰색과 보라색의 사이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색깔들이 있잖아요. 분홍색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고양이의 털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고양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있죠.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개, 뭐 얼룩말 등등등 뭐 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 가지 무늬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뭐 여러 가지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시겠는지 길고양이는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요. 검은색, 주황색, 그 다음에 또 무슨 색이더라. 그래서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똑같지 않고 모두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털 무늬는 한 종류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치? 네 번째,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르다 그랬는데요. 뭐 사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김새들적인 특징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의 색깔, 눈의 크기, 뭐 코의 모습,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몸무게 등등등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이라고 해요. 다시 정리하지만요. 한 종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는 상관없어요. 개의 털과 고양이의 털을 비교했다. 이런 건 변이가 아니에요. 고양이의 털 무늬, 강아지의 어떤 털 무늬, 아니면은 기린의 목의 길이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한 종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요.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생물마다 조금씩 생김새가 다르고 특징들이 다르고 인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실게요.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 5번하고 연관되는 내용이니까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할 텐데요.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예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뭐 다윈이라든지 이런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과학을 조금이라도 좋아했다면, 그치? 책을 봤다면. 그래서 뭐 그런 거 관련된 건데요. 뒤에서 다시 바로 돕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기린이 목이 짧았다면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낮은 풀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낮은 풀만 먹는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하다가 자기는 조금 더 높은
나무에 있는 잎을 따먹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목이 점점 길어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목이 긴 애들은 이제 조금 더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살아남게 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뒤에서 이제 다윈이 이제 관찰한 것들 중에서 핀치세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올 건데 그거 전에 다른 예를 하나 말씀 더 드리면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에 가서 이제 관찰을 해서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피치세의 불이 얘도 나오지만요. 이제 갈라파고스 거북이에 대한 얘도 나와요. 섬들이 군도라는 거는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건요. 군도는 작은 섬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곳을 이제 군도라고 하는데 다윈이 가가지고 이제 관찰을 했더니 어떤 섬에서는 어떤 작은 섬에서는 거북이 목이 되게 짧고 어떤 섬에서는 목이 되게 길고 거북이도 목에 차이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먹이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거북이가 땅에 있는 풀을 먹는 지역의 거북이들은 이제 목이 짧아지는 거고요. 조금 더 풀이 긴 경우가 있잖아요. 잡목 같은 경우 그런 지역에 사는 경우들은 아니면은 선인장을 먹는다 이런 애들은 거북이의 목도 이렇게 길어졌다라는 걸 이제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에 따라서 어떤 변이를 가진 예를 들면 거북이 같은 경우는 목의 길이가 되겠죠. 이게 변이가 되는 거예요.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애들끼리 이제 자손을 남기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섬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섬에서는 목이 짧은 그리고 어떤 섬에서는 목이 긴 거북이가 이렇게 살아남게 되더라라는 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쨌건 이런 건 조금 어렵지만 어쨌건 이렇게 한번 메모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책으로 봐서요. 두 번째,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진다 돼 있는데요. 네,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사람의 피부색을 설명한다면요. 사람의 피부색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좀 더운 지역에서는 조금 까맣게 변하겠죠. 그 다음에 동남아나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처럼 약간 노르스름하게 피부색이 변하는 거고요. 해가 조금 덜 닿는 북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유럽인들은 굉장히 하얗잖아요. 해를 적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변이가 생길 수 있다. 변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생물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와 관련이 있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환경에 따라서 혹은 먹이에 따라서 생활 서식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환경에 적응해서 변이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2번하고 3번 한번 풀어볼까요? 변이는 한 종류에서라고 그랬어요. 한 종류에서만. 자, 2번 보면요. 기억 같은 경우는 고양이와 삭 그랬는데요. 다른 종류, 두 종류니까 이제 변이에 해당되지 않겠죠. 니은 거미와 개미 두 종류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디귿 고양이의 털무늬 한 종류에 있는 고양이의 털무늬가 되니까 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리을 코스모스 꽃색깔. 네, 그 다음에 미음 무당벌레 한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같은 경우가 변이에 해당되겠고요. 기억하고 니은 변이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3번 변이에 대한 설명. 이제 바지락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은 변이죠. 한 종류에서 오가 되겠고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이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변이의 차이가 커질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북이들은 목이 짧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북이들은 목이 길어질 수도 있어. 같은 사람이라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가 까맣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변이 차이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5가 되겠고요.
환경이 달라져도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달라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환경에 맞춰서 변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확률도 높아지고 그 종류가 멸종할 위험도 낮아지더라라는 게 이제 변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환경과 변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간다. 뭐 당연한 거고요. 밑에 이제 화살표 옆에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다 돼 있죠. 적응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환경에 맞춰서 변이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가 밑에 있는 이제 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막에 사는 쥐와 그 다음에 사막이라기보다는 해변가에 있는 모래 사는 쥐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숲에 사는 같은 쥐가 되겠어요. 올드필드 쥐라는 건데요. 올드필드 쥐가 이제 해안가에 사는 모래 지역에 사는 경우는 모래 색깔에 맞춰서 밝은 색이 되겠죠. 왜냐하면 뭐 포식자에 대해서 피해야 되니까 이제 모래 색깔에 맞춰서 색깔이 변하는 거겠죠. 이런 거를 일종의 보호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숲에 사는 쥐들은요 되게 어둡게 변하는 거죠. 숲이라는 환경 자체가 빛이 들지 않는 곳이니까 숲에 맞춰서 뭐 초록빛이라든지 아니면 까맣게 변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털 색깔이 주변과 비슷하면 올드필드쥐를 잡아먹는 생물이 눈에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보호색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대부분 주변과 털 색깔이 비슷해졌다.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주변과 털 색깔이 비슷해졌다. 그 밑에 서로 다른 환경에 어떤 적응한 결과이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적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니까 적응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환경에 적응해서 뭐가 달라진다? 변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환경에 적응하고 한 종류의 변이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똑같은 예가 오른쪽에 있는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플러스 강이 있죠. 그래서 날개 쪽에 있는 예를 볼게요. 북극여우, 사막여우 얘도 많이 나오고요. 북극토끼, 사막토끼 얘도 많이 나와요. 참고해 보시고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북극이라는 지역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털이 일단은 하얗게 변하겠죠. 왜냐면은 눈의 색깔을 따라야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털도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요 말단부가 되게 동글동글해져요. 그러니까 작고 동글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귀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고 동글동글 약간 귀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요 더운 지역에 사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단부가 가늘고 길어져요. 그래서 귀가 되게 길어지죠. 그 다음에 코 같은 경우도 얄쌍하게 길어지죠. 그지? 왜냐면은 열을 많이 발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우니까 땀이나 아니면 열을 많이 발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단부가 되게 길어져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사막 지역에 사니까 털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털이 짧아져요. 그리고 색깔도 이제 모래색처럼 노리끼리해져겠죠. 그래서 뭐 북극여우나 사막여우의 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극곰이나 뭐 어떤 갈색곰의 얘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토끼나 사막토끼 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서 그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된다? 변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올드필드쥐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변이에 해당되죠. 한 종류에서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변이라고 한다고 했죠. 5가 되겠고요. 어두운 환경에서 올드필드쥐를 잡아먹는 생물이 눈에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털 색깔이 밝은 그래도 털 색깔이 어두움이 되겠죠. X가 되겠고요.
가와 나에서 올드필드지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어떤 적응한 결과입니다. 그죠? 적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굉장히 쉽고 뭐 별거 아닌 단어 같지만요. 이 과학, 특히 생물에서는 이 적응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충분히 다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환경에 적응하고 이 적응해서 여기서는 이제 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환경에 적응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반응한다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넘겨주시고 36페이지까지 하고 좀 쉴게요. 방금 했던 이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서 변이가 다양해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화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5번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돼 있는데요. 밑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볼게요.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 날개 색깔이라든지 뭐 점의 크기라든지 점의 개수들 이런 게 다 달랐잖아요. 뭐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이제 새를 보면요, 이게 핀치새라는 새인데요. 새 부리가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새는 부리가 되게 크고 단단해요. 그리고 어떤 새는 부리가 길고 가늘어요. 그리고 어떤 새는 부리가 되게 작고 그냥 앙증맞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양한 변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이를 가진 생물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살게 되겠죠. 두 번째, 그 무리에서 환경 적응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 됐죠.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환경 적응에 아까 전에 적응이다 동그라미 쳐놓자 그랬죠. 환경 적응에 알맞거나 유리한 변이를 가진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러면 그 환경에 적응해서 변이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환경에 맞춰서 예를 들면 새 같은 경우는 새 부리를 가진 새들만 살아남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부리를 가진 새들은 뭐 다른 섬으로 날아가든지 아니면은 먹이를 못 먹게 되니까 도태되거나 해서 죽게 되거나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 이제 원래의 종류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새로운 종류의 생물에다가 밑줄을 해놓고요. 그러면은 생물의 다양성이 이제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로 환경에 따라서 변이가 달라지죠. 화살표를 위로 하면 그냥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다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거를 밑에 있는 예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 혹은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을 이제 찾아갔고요. 갈라파고스 제도는 이제 여러분들 남아메리카 서부에 있는 동태평양 지역에 있고요. 칠레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1000인지 100km인지 정도 떨어진 섬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갈라파고스 제도를 군함을 타고 가서 다윈이 관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나중에 진화론을 정립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핀치새라는 건데요. 새 이름이 핀치새고 굉장히 유명한 새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앞으로 생물을 공부하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대학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핀치새라는 새가 있고 거기 부리가 각 섬들마다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다윈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오른쪽에 어떤 첫 번째 있는 애는 부리가 크고 튼튼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어떤 섬에서는 부리가 되게 길어요. 길고 가늘어. 그리고 어떤 섬에 있는 새들은요 부리가 되게 작고 가냘펴요. 부서질 것만큼. 그래서 왜 같은 새인데도 부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을까라는 걸 관찰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먹이 조건이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달라서 먹이가 좀 달라. 보니까요 크고 튼튼한 부리를 가진 새들이 사는 지역에서는요 씨앗이 많아.
그래서 씨앗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굉장히 작고 튼튼하잖아요. 작고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먹기 위해서는 부리가 크고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요, 가는 부리를 가진 새들을 봤더니요, 그 지역에는 선인장이 많이 살아요. 제가 아까 전에 선인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거북이 목이 길어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는 핀칫의 부리도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 때문에 이제 가시보다도 더 길어진 부리가 더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곤충이 많은 섬에서는 핀칫의 부리가 이제 작아도 되는 거예요. 작고 가냘프고 되게 그냥 귀엽게 생긴 거예요. 새 부리처럼. 그래서 먹이 환경에 맞춰서 얘네가 살아남고 그 환경에 적응해서 변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얘네가 적응을 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진화를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1번 부리의 모양과 크기의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 부리가 있었고요. 다양한 부리를 가지고 있었어. 새 부리의 일부는 이제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고요. 또 어떤 새들은 뭐 선인장이 많은 섬, 또 어떤 새들은 이제 곤충이 많은 섬 이런 식으로 이제 새들이 새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 섬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이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들이 조금 더 살아남기 유리해졌겠죠. 세 번째, 이 새들은요 다른 새보다 더 많이 살아남게 되고요. 그 섬에서는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이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 새들이 자손을 남기고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겠죠. 이게 이제 지나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5번하고 6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5번은요. 다양한 변이가 되겠죠. 다양한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생물 부리에서 환경 적응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겠죠. 그러면서 자손을 남기고 오랜 세월 반복되면 원래 종류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나가 먼저 시작했죠. 부리의 모양과 크기의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무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가 되겠죠.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얘네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자손을 남기면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나가다. 다시 이제 왼쪽에 36페이지의 분류를 볼 건데요. 여기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이제 쉴게요. 생물 분류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에 있는데요. 일정 기준이라는 거는 과학적 기준, 객관적 기준이 되겠고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한다가 있는데요.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뭐 공통점을 가진 생물 무리끼리 이제 무리지어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거인지를 한번 볼 건데요. 2번 종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여기다 밑줄할게요.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 해주시고요.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 되겠고요. 종부터 시작해서 종, 속, 과목, 강문, 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종, 속, 과목, 강, 개가 되겠고요. 개는 뒤에서 우리가 이제 분류 체계를 할 텐데 동물개, 식물개, 균개, 균개는 버섯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곰팡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원, 생,
생물계. 원생 생물이라는 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단세포 생물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원핵 생물계. 뒤에 살 거니까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세균 같은 애들 말하는 이런 식으로 가장 큰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문, 강, 목, 과, 속, 종 예를 들면 개, 고양이, 그 다음 말, 그 다음 사자 등등등 해서 사람 종이겠죠. 휴먼 종.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작은 단위 종, 속, 과, 목, 강, 문, 개. 그래서 다 외우시면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뭐 단지 시험을 볼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종이랑 가장 작은 단위 종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큰 단위 개. 개는 어차피 뒤에서 나눌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큰 단위는 개. 알겠죠? 이때 개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어떤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은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가장 큰 단위 개. 기억해 주시고요. 종에 대한 정의는요. 짝짓기를 해서 번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짝짓기를 해서 그 다음 세대가 번식할 수 있어요. 자손이. 그래서 책으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여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들이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예를 들면요, 말하고 당나귀가 나와 있는데 말은 예를 들면은 뭐 말끼리는 당연히 이제 번식이 되겠죠. 그리고 당나귀도 당나귀끼리 번식이 되겠죠. 그런데 말과 당나귀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당나귀가 조금 작고 뭐 다리가 조금 길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나귀는 진화적으로 조금 더 뭐 짐을 잘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종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달라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말과 당나귀를 번식을 시킨 자손이 노새거든요. 그래서 노새도 말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근데 노새는 노새끼리 자손을 낳을 수 없어요. 번식 능력이 없어.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은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가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사자와 그다음에 호랑이를 합친 경우도 있잖아요. 뭐 라이거라든지 라이거 몇 종류가 있어요. 등등등.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를 구별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라이거 같은 경우 얘도 라이거는 라이거끼리가 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대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이라는 건요. 짝짓기를 했을 때 자연계에서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을 때를 종이라고 한다.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이고 그 다음에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을 때를 말한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번에 같은 종인 것과 아닌 것 해가지고 또 다른 예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불테리어와 불독. 불독은 아시죠? 불테리어. 또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비슷하게 생긴 것들 있죠. 태어난 보스턴 테리어라는 게 있고요. 번식 능력이 있다. 같은 개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테리어와 불독은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 라이거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그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라이거 같은 경우는요 번식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는 다른 종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짝짓기를 했을 때 번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생물의 분류 단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작은 단위 종,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위 개. 다시 시작하면요 종속, 가목, 강문개, 종속, 과목, 강문개 한번 한 두세 번만 읊어보도록 하시고요. 종속, 과목, 강문개, 종속, 과목, 강문개, 종속, 과목, 강문개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종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가장 작은 단위 정도는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종속, 과목, 강문개 밑에 있는 화살표 보시면요.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큰 단위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같은 동물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종에는 여러 동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종류도 다양해지겠죠. 밑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고양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고양이 종을 한번 보시면요. 고양이 족과 종들이 모여서 고양이 속이라는 게 있고요. 고양이 속들이 모여서 고양이 과들이 있고요. 고양이과, 뭐 식용목, 포유강, 척삭동물물, 동물계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고양이 속에는 고양이와 비슷한 예를 들면 삭 같은 것들이 있지. 그런 애들이 이제 속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사자 같은 경우는 고양이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자와 고양이가 뭐 친척 관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종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 비슷한 사자와 고양이의 조상이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서 비슷한 조상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사자가 되고 이제 고양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삭이 되고 표범이 되고 치타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그냥 종이 가장 작은 단위고요. 그 다음에 종 위에 속이 있고 속 위에 과가 있고 과를 포함하는 목이 있고 이 정도의 느낌만 갖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7번, 8번 한번 보고 칠게요. 네. 종속과학 관계 한번 외워서 잘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하나의 목에는 여러 개의 속이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의 목에는 여러 개의 속이 들어있겠죠. 그치? 목이 더 큰 거니까 5가 되겠고요. 분류 단계에서 가장 큰 단위는 개라고 그랬죠. 종의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 되겠고 가장 큰 단위는 개, S가 되겠고요. 같은 문에 속하는 생물들은 모두 같은 강에 속한다 그랬는데요. 반대죠. 강이 더 작은 거니까 모두 같은 강에 속해 있으면 같은 문에 속할 수는 있지만 문이 더 큰 거니까 문이 강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X가 되겠고요. 4번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세부적으로 나눠진다. 이거는 없겠고요. 우리 하나만 예를 더 들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릭투스 뭐 등등등 같은 걸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이거 유인원 같은 거 우리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들어봤나요? 이때 호모는요. 호모 속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인간들도 사람들도 되게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종류 중에서 싸워서 이긴 종류가 지금 현생 인류라고 해요.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되게 많았죠. 종류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사람 종류도. 그런데 계속해서 싸우고 죽이고 살아남은 종류가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호모가 속이 되겠고요. 그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뭐 사피엔스 종, 에릭투스 종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얘네가 이제 종이 되겠어요. 혹시라도 그냥 이거는 참고 말씀드린 거고요.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이제 분류체계 한번 볼게요.